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페 안은 온통 핑크색 풍선과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무릎을 꿇은 그가 제게 청혼을 했죠. 그를 만난 지 딱 200일 되던 날이었습니다. 10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출근하던 카페가 이렇게 달라 보일 수 있을까요? 늘 일터이고 일상이던 곳이 순식간에 환상의 세계로 변하더군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안기는 순간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생각에 눈물이 펑펑 흘러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작은 카페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이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자손들에게 조금씩 나눠주셨던 땅이 재개발 이슈 타고 도시로 개발되면서 부모님 세대는 물론이고 손주들인 저희까지 졸지에 재산이 좀 생겼습니다. 다행히 아빠 형제들끼리 우애도 좋고 며느리들끼리도 친해서 재산으로 인한 분쟁은 없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부모님 도움과 대출을 통해 제 명의 땅에 꼬마 건물을 하나 올렸고 그걸 기반으로 근처에 꼬마 건물 2개를 더 사들였습니다. 덕분에 어린 나이에 5층짜리 작은 건물이기는 하지만 3개를 가질 수 있었죠. 감사하게도 월세 받은 거 전세로 들어온 목돈으로 대출도 갚고 투자도 하면서 빠르게 재산을 불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나이에 이렇게 재산 일구기가 쉽지 않아. 티내지 말고 늘 겸손하고 감사하게 살아야 해. 허망하게만 날리지 않으면 노년까지 큰 고생 없이 살 수 있으니 네가 하고 싶은 일 잘 찾아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3번째 건물 계약을 하던 날 아빠는 제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가 건물주다 부자다 그런 소문 돌면 쓸데없는 사람들이 자꾸 들러붙을 수 있으니까 티내지 말고 특히 주변 상인들한테. 아빠의 말에 전 꼭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아빠의 마지막 말이 될지 몰랐죠. 이제 은퇴했으니 엄마랑 여행이나 다니면서 노후를 즐기겠다던 아빠는 엄마와 함께 떠난 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2분 모두 맞은편에서 달려온 음주운전 트럭에 목숨을 잃으셨죠. 졸지에 천의 고아가 된 저를 그래도 보듬어주고 달래준 건 가족들이었어요. 큰아빠와 작은아빠는 상속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고군분투하셨고 사촌들은 순번을 정해 저희 집에서 먹고 자며 저를 보살펴줬습니다. 덕분에 조금씩 저도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가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무슨 일을 해볼까 고민하던 시기였어요. 다들 취업 준비에 바쁠 때 부모님 잃고 2, 3년을 흘려보내고 나니 딱히 취업을 하기도 애매하고 그럴 의욕도 안 생기더라고요. 다행히 그 즈음 취미로 조금씩 하던 베이킹에 본격적으로 맛이 들려 빠져들었고 아빠가 남긴 하고 싶은 일 찾으라는 말이 맴돌아 집 근처 빵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사정 다 아는 사장님이어서 마음도 편했고 3년쯤 일을 하고 나니 저만의 가게를 열어도 되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 중 가장 몫이 좋은 건물 1층에 카페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다들 알짜배기 자리에 가게를 얻었다며 제게 운이 좋다, 돈 많이 벌었냐, 대출 어마어마할 텐데 걱정이다 등 얘기가 많았지만 저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제 건물에서 한다고 말하는 게 좀 껄끄러웠거든요. 지금까지 몰랐으니 앞으로도 모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했고 아빠가 하셨던 말도 있고 해서요. 재개발 시작한 지 10년이 좀 더 된 동네는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아서 처음 건물을 올렸을 때와는 모든 것이 천지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친척들은 다들 굳이 왜 일을 하냐 그냥 즐기고 살아라 했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어쩐지 그렇게 살면 돌아가신 엄마 아빠가 꿈에 나와 꿀밤이라도 때리실 것 같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걸 택한 거죠. 다행히 카페는 안정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월세 걱정이 없으니 재료를 아낌없이 쓸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손님이 늘더라고요.
카페 초기 때부터 함께 해주던 또래 동생은 친동생처럼 제 일을 도와줘서 어느 정도 카페가 자리 잡은 후에는 그냥 그 동생에게 거의 맡겨도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혼자 하는 작은 공간에서 더 규모를 키울 생각은 없어서 아르바이트로 그 동생만 하나 일하는 사람으로 두고 아기자기하게 꾸려나가던 나날이었어요. 어느새 시간이 흘러 저는 30이 되었고 연애 한번 못 해본 채 나이 들고 있더라고요. 딱히 만날 기회도 없고 마음도 없긴 했는데 순간순간 외로움은 불쑥 다가와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카페에 집중했어요. 새로운 빵도 만들어서 선보이고 직접 카페 구석구석을 꾸미고 쓸고 닦았죠. 작지만 아늑한 저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 자리도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스탠드 형식으로 서서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좀 있고 그나마 앉을 수 있는 테이블 자리는 고작 4개뿐이거든요. 그것도 카운터랑 주방에서 훤히 보이는 그런 구조라 언제든 매장 내부 전체가 제 시선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어떤 남자 하나가 오전에 와서 가장 구석 자리를 차지하고 오후 늦게까지 머무는 것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공부를 하는 듯 책도 봤다가 컴퓨터도 봤다가 하는데 좁은 매장에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신경이 좀 쓰였습니다. 그런데 또 1시간 단위로 음료도 새로 시키고 빵이며 과자도 추가로 사고 하니 그 사람 때문에 매출이 확 떨어진다던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한 자리에 오래 머무는 게 신경 쓰였을 뿐이죠. 이틀에 한 번꼴 어떨 때는 매일 와서 하루에 10만 원 언저리를 쓰고 가니까 당연히 기억에도 남았고요. 오죽하면 알바생이 저한테 혹시 저 남자가 사장님한테 관심 있어서 저러는 거 아니냐고 물어볼 정도로 그 사람은 꾸준히 오래 카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한 번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주문할 때랑 나갈 때 정도나 말을 나눌 뿐 하다못해 쿠폰도 엄청 쌓였을 텐데 그걸로 공짜 음료 한 번 안 마시고 반년이 흘렀습니다. 습관이 되어 그 사람이 오지 않으면 어쩐지 좀 허전한 생각마저 들던 어느 날 처음으로 그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종호예요. 이번 역은 종로 5가역입니다.를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기억하시기 쉬울 거예요. 태어나서 들은 자기소개 중에 가장 엉뚱하고 기억에 남는 소개였어요. 자꾸만 이번 역은 종로 5가역입니다 하는 지하철 멘트가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식사 한번 하실래요? 저 사실 여기서 사장님이 눈치 안 주고 편하게 해주셔서 제가 보려던 시험 합격했거든요. 산업기사요. 그거 어려운 시험 아니에요? 카페에서 공부하는 거 집중하기 힘드셨을 텐데.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음악도 늘 잔잔한 클래식이었고 떠드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일단 커피랑 베이커리가 너무 맛있어서 당 떨어질 때마다 아주 편하게 먹으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밥 한번 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이제 안 오시게요? 시험에 붙었다니 좋은 일이었지만 어쩐지 더 이상 오지 않겠다는 인사 같아서 저도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그가 환하게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에이, 와야죠. 저 이제 여기에 길들여져서 아무데도 못 가요. 그렇게 그와 저는 자연스레 연인이 되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하는 연애였지만 사랑받는다는 것이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그는 연애의 정석을 제게 보여주었죠.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는 건 너무 당연했고 제가 손만 조금 다쳐도 뭐라던 놓고 뛰어와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면 직접 끓였다는 죽을 가져와 극진히 살피고 조금 아프기라도 하면 한시도 제 옆에서 떨어지지 않고 보살폈죠. 오죽하면 사촌 동생들이 뒤늦은 연애를 아주 제대로 하고 있다며 부러움 섞인 야유를 보낼 정도였으니까요. 그의 지극정성은 주변의 상가 사장님들에게도 유명해졌습니다. 말끝마다 우리 해지 하는 바람에 제 이름도 모른 채 그저 카페 아가씨로 알던 사람들도 모두 제 이름을 알게 됐고 이름으로 절 부르게 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만난 지 200일이 되던 날 그가 청혼을 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없던 시절에 저는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이미 그는 제 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청혼을 받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그에게 처음으로 제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페 건물과 그 근처 건물 2개, 도합 3개가 제 명의라는 것도 그때 말했죠. 처음에는 깜짝 놀라던 그는 곧 저를 끌어안고 그러더군요. 어쨌건 돌아가신 부모님이 네게 주신 거고 네가 고생해서 일군 거니까 나는 절대 네 재산에 손 안 댈 거야. 내일 열심히 해서 우리 가정은 내 월급으로 일단 꾸려나가자. 세상에,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의지되던지요. 사실 재산이 많다고 말하는 순간 태도가 돌변하거나 당장 회사 그만두고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는 말이 나올까봐 좀 걱정했거든요. 아빠 엄마가 돌아가시고 실제적으로 제 부모님 역할을 해주고 계신 큰아빠에게도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라고 전해드렸죠. 그래. 아이 어쨌거나 정신은 똑바로 박힌 놈 같기는 하다만 그래도 너 결혼하고 1년은 한번 살아보고 혼인신고해라. 요즘 세상에는 정말 믿을 사람이 없어. 너희가 무슨 신혼부부 대출을 받을 것도 아니고 아파트 분양받고 그럴 것도 아니니까 살아보고, 응? 큰아빠가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전 그건 꼭 큰아빠 말씀을 따르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사실 그가 빨리 혼인신고를 하자고 조르기는 했지만 부모님 돌아가시고 실제적으로 부모 역할해 주신 큰아빠 말씀을 거스르기는 싫더라고요. 그 사람도 혼인신고는 좀 이따가 하자는 말에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일단 집은 제가 사는 집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5살이 많기는 했지만 공부가 늦게 끝나 취업도 늦게 한 데다가 자격증을 따느라 1년을 또 쉬어서 모아둔 돈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만 괜찮으면 그냥 내 집으로 들어와. 방 3개 중에 어차피 하나만 쓰고 있으니까 지금 쓰는 방에 침대 바꾸고 다른 방 하나 드레스룸하고 나머지 방 하나는 서재나 그런 걸로 쓰면 되지 뭐. 미안해서 그러지. 네가 집을 하면 내가 혼수라도 해야 하는데 너 사는 대로 들어가는 거라 딱히 내가 살 것도 없고 침대 정도나 내가 사는 건데 너무 면목이 없잖아. 아이고, 다 형편껏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지 뭐. 괜찮아. 대신 이 다음에 우리 애 낳고 더 큰 집 이사 가게 될 때는 오빠가 더 많이 부담할 수 있게 열심히 돈 벌어. 알았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돈만 좀 없을 뿐 남편은 모든 것을 제게 맞춰주려고 애썼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채로 결혼을 해야 하니 아예 혼주석을 없애고 외국의 파티처럼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둥근 테이블에 가족과 친구들이 편하게 앉게 하고 신랑 신부가 동시 입장해서 선언문 읽고 퇴장하면서 인사하는 것으로요. 오빠 부모님이 서운해하지 않으시겠어? 그러자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래. 언젠가는 말해야 하는 거니까. 너무 늦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기, 나 결혼식에 참석할 부모님이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그냥 기회를 놓쳤어. 아빠는 나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엄마는 친척 집에나 맡겨두고 연락이 끊긴 지 오래야. 키워주신 고모랑 할머니도 다 돌아가시고. 당신도 외로웠겠구나. 갑자기 울컥함이 몰려왔어요. 외로움이 짙은 사람끼리 만나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된 것도 인연이다 싶었고 얼른 같이 살면서 가정을 이뤄 서로 기대고 싶다는 마음도 밀려왔습니다. 왜 그 사람이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보다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다, 보호자가 되어주고 싶다라는 말을 더 많이 했는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어요. 빨리 혼인신고를 하고 싶은 마음도요. 그래서 당신한테 마음이 있는데도 말 못 걸고 그냥 카페에서 공부만 했어. 그런데 아무리 봐도 당신한테 다른 가족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옆 분식집 주인한테 슬쩍 물어본 적이 있거든. 저 카페 사장님은 항상 저렇게 혼자서 고군분투 일하시냐고. 그랬더니 부모님 돌아가시고 저렇게 일에만 매진한다면서 당신한테 아들이 있었으면 맺어줬을 거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때 용기를 냈어.
말 걸어보자라고. 고마워. 용기 내줘서.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더 돈독해졌어요. 어차피 양쪽 다 오실 부모님이 안 계시니 남편 말대로 굳이 혼주 자리 마련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외국의 디너 파티처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쪽도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말에 서운한 기색을 내보이셨던 큰아빠 큰엄마도 몇 번 남편을 만난 후에는 서로 의지하며 잘 살라고 해주셨고요. 저희 결혼식 스타일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결혼 준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쁘던지 그릇 하나 침구 하나를 사더라도 저희는 취향이 딱딱 맞았어요.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가끔 속이 답답하면 근처에 있는 백화점에 가서 그릇이며 침구를 보는 게 취미 아닌 취미였거든요. 몇 년을 그렇게 다니다 보니 나름 단골 같은 가게도 생겨 샵 매니저들과 친해지기도 했고요. 농담처럼 이 다음에 혼수할 일 있으면 그때 내가 와서 큰돈 쓸게라고 했었는데 세상에 말도 안 했는데 남편이 여기껏 맘에 든다며 데리고 간 가게들이 딱딱 제 단골 가게인 거 있죠. 게다가 고르는 물건마다 어쩌면 그렇게 제 취향인지 오죽하면 가게 언니들이 저한테 슬그머니 천생연분이다, 세상에 저렇게 물건 딱딱 잘 고르는 남자 드물다며 꼭 잡고 놓지 말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다들 한 번씩 싸운다는 혼수 준비도 저희는 너무나 무난하게 잘했습니다. 아, 혼술해봐야 그릇이랑 이불, 그리고 제가 너무 오래 써서 낡은 살림살이 몇 개가 전부이긴 했지만요. 딱히 상견례를 할 것도 없고 남편이 저희 친척들 얼굴이나 몇 번 보면서 결혼식 날을 기다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현장을 벗어나기가 좀 어렵다며 일주일째 전화만 하고 만나지는 못하던 상황이었고 저도 결혼 전에 그래도 대학 때 친구들은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간만에 나들이를 한참이었어요. 친구들은 그동안 어쩌면 그렇게 잠적한 것처럼 있었냐며 제게 구박 아닌 구박을 했고 부모님 얘기를 들으면서는 눈물을 흘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다는 말에는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축의금 필요 없다. 둘 다 그냥 인사하고 밥 먹는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와서 밥 한 끼 먹으라고 했어요. 선물도 필요 없고 와주기만 해도 고맙다고요. 간만에 나타나서 청첩장 주는 거 밉상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다 없애고 결혼하려 했거든요. 고맙게도 신랑 역시 찬성해줬고요. 그렇게 친구들까지 만나고 나니 뭔가 후련했습니다. 마침 근처에 공원이 있길래 산책이나 하고 들어가자 싶었죠. 그래도 엄마 아빠 살아계셨을 적에는 여기저기 여행도 많이 다니고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거 보는 거 좋아했는데 여행 갔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여행도 안 가고 낯선 곳도 안 가게 되었거든요. 카페와 집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일상이고 그게 갑갑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곳에 앉아 있으려니 간만에 심장 주변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가하게 공원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요. 그렇게 한참 풍경을 보고 있는데 제 눈에 익숙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 시간 그 사람이 왜 저러고 지나가는지 판단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몇 주 뒤에 저와 결혼을 할 그 남자가 어떤 여자하고 팔짱을 낀 채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분명 현장 일이 바빠서 낮에는 통화도 잘 안 되고 저녁 때도 아주 피곤한 목소리로 잠깐씩만 통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대낮에 저렇게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공원을 걷고 있다니요. 그것도 여자를 옆에 끼고 저한테 하는 것처럼 머리도 쓰다듬고 볼도 꼬집고 어깨도 감싸 안으면서 그렇게 제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입을 열어 부르려 했는데 혀가 굳은 것처럼 움직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나마 다리는 움직이길래 덜덜 떨리는 허벅지를 주먹으로 탁탁 쳐가면서 두 사람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 와중에 무슨 정신인지 핸드폰으로 사진도 몇 장 찍었죠. 공원을 나간 둘은 손을 꼭 잡더니 공원 근처 모텔로 들어가더군요. 다리에 힘이 툭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일단 근처에 있는 카페로 들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원샷하고 한 잔 더 시켜 또 원샷을 했습니다.
넋이 빠진 여자가 갑자기 들어와 밑도 끝도 없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을 마시고 한 잔을 더 시키니 카페 주인이 그제야 말을 걸더라고요. 어이, 괜찮으세요? 아, 네. 그냥 한 잔 더 주세요. 꼭 카페인이 필요하신 게 아니면 디카페인으로 드려도 될까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심장이 심하게 뛸 수도 있거든요. 이상하죠. 그 상황에 귀에 들어올 얘기가 아닌데 갑자기 그 말을 들으니 정신이 나더라고요. 뭐랄까, 너무 일상적인 얘기라서 오히려 현실 감각을 찾았다고나 할까요? 그제야 주변이 보이고 뭔가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카페 주인의 배려로 디카페인 커피를 한 잔 더 마시면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가 찍은 사진을 열었습니다. 있는 대로 확대를 해서 뚫어지게 봤죠. 참 이상하죠. 만약에 사진 속의 여자가 아주 어리고 모델 같고 예쁘고 그랬으면 덜 속상했을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자인 내가 봐도 반하겠네라는 자기 합리화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사진 속의 여자는 적어도 저보다 10살에서 15살은 많아 보였고 어딘지 모르게 몹시 촌스럽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더 비참하고 슬펐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알지만 어쩌겠어요. 그런 마음이 먼저 올라오는 것을요. 내가 어때서 저런 여자랑 바람을 피우는 건가? 내가 뭐 얼마나 모자라서 그런가 싶어 분하고 짜증나는 마음과 함께 눈물만 계속 흘렀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자니 카페 주인이 가만히 와서 서비스입니다라며 아이스티와 함께 휴지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창피한 것도 모르고 휴지로 코를 팽팽 풀고 눈물 닦으며 그 아이스티를 또 원샷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이 모텔에서 나오더군요. 앞에 여자는 없고 혼자였습니다. 먹던 아이스티를 내려놓고 바로 카페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자기야. 놀란 그가 하얗게 질려 절 보며 소리쳤습니다. 길게 안 물어봐. 그리고 공원에서부터 쫓아온 거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해. 저 모텔에 아직 있는 그 여자 누구야? 자기야. 자기고 뭐고 그 입 다물고 저 여자 누구냐고. 저는 미친 여자처럼 악다구니를 하며 그에게 달려들었어요. 속에서 화산처럼 화가 치밀어 올라 온몸을 태우는 것 같았고 머리카락 끝까지 바삭바삭 말라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단 한마디라도 변명이나 거짓을 말하면 당장 어디 뼈라도 하나 부러뜨릴 수 있을 것처럼 분한 마음으로 온몸이 꽉 찼죠. 하지만 곧 폭발할 것처럼 가득 찼던 제 분노는 그의 한마디에 바람 빠진 풍선처럼 확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야. 그 말과 함께 남편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몇 초 상관에 입장이 뒤바뀌어 버린 이상한 상황이 되었죠. 길거리를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펑펑 울고 있는 그와 주먹 꼭 쥐고 서 있는 저를 번갈아 보면서 혀를 끌끌 차더군요. 분명 제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당황스러운 건 저였습니다. 엄마라니요. 어렸을 때 버리고 도망간 엄마랑 대체 모텔을 왜 간답니까? 솔직히 울고 있는 그를 보며 머릿속에서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휘몰아쳤습니다. 이게 지금 누굴 바보로 하나? 거짓말을 해도 논리가 있어야 속아줄 거 아니야. 아니지. 나이로 보면 엄마일 수도 있는데 엄마랑 연락이 끊겼다며. 다 거짓말이야? 뭐야 대체.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몰라 멍하게 서 있는데 그가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사실 결혼 결정하고 얼마 뒤에 이모가 연락을 했어. 엄마가 날 찾고 있다고. 그 다음부터 남편이 들려준 얘기는 이랬습니다. 19살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20살에 남편을 낳은 어머니는 아들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은 남편 때문에 슬퍼할 새도 없이 피덩이 남편을 업고 일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점점 자기 때문에 아들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것 같아 거의 야반도주하듯 시댁에 아기를 두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아니, 도망이 아니라 돈 벌어서 데리러 올 테니 딱 5년만 버텨달라는 편지를 남기고 떠났대요. 그런데 아들 잃고 시금 전폐하던 남편의 친할머니가 손자 두고 도망간 며느리가 찾아오는 것도 나쁘끄럽다며 집 팔고 얼마 되지도 않았던 전답까지 싹 팔아서 이사를 갔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끊긴 거였다네요. 그 시간 동안 남편의 어머니는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하며 두고 온 갓난쟁이를 그리워했고 결국 몇 달 뒤 찾아온 집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이사를 갔다는 얘기를 듣고는 밤 미쳐서 찾아 헤매기를 몇 년, 그렇게 살다가는 언니도 죽는다는 여동생의 만류에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네요. 하지만 길 다니다가 또래 사내아이만 보면 울고 수면제 없이는 잠도 못 자고 하면서 사는 걸 보고 그 여동생, 즉 남편의 이모 되는 사람이 사람도 쓰고 본인이 직접 발품도 팔아서 결국 남편을 찾은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믿지 않았고 사기꾼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계속 현장으로 찾아와서 한번 얼굴이나 보라고, 그래도 엄마인데 얼굴이라도 보여주라고 읍소를 하는 바람에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상하지. 난 엄마 사진도 본 적 없고 기억에도 전혀 없단 말이야. 그런데 보자마자 알겠더라고, 엄마라는 걸. 왜 어른들이 피가 땡긴다고 하잖아. 그냥 보면 피가 땡긴다고. 내가 그랬어. 딱 보는데 엄마였고, 엄마 표정을 보니까 진짜로 내가 싫어서 도망간 게 아니라 살려고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었다는 게 한순간에 느껴졌어. 이유는 나도 몰라. 그냥 느껴졌어. 그래서? 그런데 결혼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부모님 다 안 계시다고 상견례도 안 한 데다 혼주서까지 마련하지 않은 마당에 지금에서야 엄마 찾았다고 할 수는 없었어. 내가 사기친 것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엄마한테도 정말 죄송하다. 그런데 나 엄마 모시고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해해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지금 나타나서 무슨 결혼식 부모 자리에 앉겠냐고, 자기 염치 없어서 그런 건 꿈도 안 꾼다고, 대신 참석해서 끝자리에서 보게만 해줄 수 있냐고. 근데 내가 그것도 선뜻 대답을 못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결혼식 참석도 안 할 테니 이틀만, 아니 하루만이라도 엄마랑 같이 시간을 보내줄 수 있겠냐 하더라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면서 계속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달달 떨리는 것이 거짓말 같지는 않았어요. 어제 오늘 그래서 같이 있었던 거야. 숨기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런데 대체 언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처음 엄마를 만나고 왔을 때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말끝마다 세상에 우리 둘뿐이니 우리 둘만 잘 살면 된다. 우리 둘만. 이러고 말하는 네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어제 오늘? 일주일 내내 현장이었잖아. 자꾸 거짓말 할 거야? 지난 며칠은 정말 현장이었어. 어제 오늘 이틀 일 빼려고 야근하고 추가로 일하고 하느라고 정말 힘들었단 말이야. 나 정말 이거 외에는 자기한테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어. 맹세할 수 있어. 그럼 끝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어? 그건 아니었어. 이번에 엄마 만나고 가면 너한테 솔직하게 고백하려고 했어. 그것 때문에 네가 날 떠날지도 모르겠어서. 아니, 울고 싶은 건 나였는데 왜 그가 더 서럽게 우는지 황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 말이 다 진짜이면 참 많이 힘들었겠다 싶은 안쓰러움도 밀려왔습니다. 내가 떠날까봐 말을 못했다고? 나 너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네가 내 인생의 빛이고 생명이고 전부인데 네가 이것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나랑 헤어지자고 할까봐 너무너무 겁이 났어. 너를 잃는 건 상상도 못하겠는데 낳아준 엄마를 모른 척하는 것도 나한테 힘든 일이란 말이야. 일단 그만 울어. 그리고 그런 건 숨기는 게 더 이상한 거야. 우리 부부 될 거 아니었어? 결혼 전에 이렇게 큰 걸 숨기는데 내가 대체 뭘 믿고 당신이랑 인생을 살겠어? 정말로 이것 말고는 숨기는 거 없어? 당연하지. 너도 나 알잖아. 나 생활에서 너랑 회사 빼면 나 그 흔한 당구장 한 번, 맥주집 한 번 안 가는 거.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초반에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할 때 다들 그랬거든요.
뼈다귀 묻어둔 땅 찾아오는 강아지 마냥 손살같이 저한테 온다고요. 쉬는 주말이면 카페에서 내내 일 도와주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 시간 되면 어디 들리는 것도 없이 바로바로 저한테 와서 카페 마감 시간까지 있다가 집에 가곤 했죠. 그리고 제가 본인이 사는 집 쪽으로 가겠다고 해도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들락거리면 좋은 소리 못 듣는다고, 게다가 혼자 사는 살림 구질스러워 보여주기 싫다면서 굳고 저 있는 쪽으로 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달달 떨고 펑펑 울면서 말하는 그를 보니 그동안 그가 보여주었던 태도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저 모텔에서 주무시게 한 거야? 그럼 어떡해. 엄마 여태 집 하나 없이 고시원에서 쪽잠 주무시면서 일하신다고 하고 나 사는 원룸에 모시고 살 수도 없고 게다가 결혼한다고 원룸도 내놨잖아. 그나마 잔금 받은 거 예식장 비용 치르고 나면 끝인데 나도 비참해. 너무 속상하고 이런 얘기 지금 너한테 하고 있는 것도 창피하고. 그 순간 든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질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거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철저하게 이 사람의 편에 서주어야 한다는 거였죠. 어차피 나랑 살 사람인데 제가 지금 올라오는 기분 때문에 상처를 줘봐야 살면서 되새김질할 상처만 만들어주는 게 될 테니까요. 헤어질 거면 여기서 퍼붓고 다시는 안 보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 사람을 안아주고 위로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선택은 후자였어요. 힘들었겠다. 미리 알아채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설명 듣기 전에 퍼부어서 그것도 미안해. 하지만 숨기고 거짓말한 건 당신 잘못이야. 제 품에 안긴 그는 정말 서럽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후 저는 다시 한번 그에게 물었어요. 저기에 그럼 어머님이 계신 건데 모시고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디 가실 데도 없다며. 일단 내일까지는 저기 계실 거야. 그 다음에는 다시 고시원 가셔야지 뭐. 결혼을 결심할 때보다 더 큰 결심을 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도 당황스러우실 테니까 올라가서 나 만난 거 얘기하고 내일 점심때 어머니 짐 가지고 와. 집에서 모시자.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은 몹시 당황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하긴 상상도 못한 대답일 수도 있죠. 어머니 집 해드리고 그런 건 나 지금 못해. 그건 나중에 당신이 돈 벌고 모아서 작은 집이라도 하나 얻어드려. 기한은 5년 줄게. 그동안 어머니 고시원에 계시다는 거 몰랐으면 모를까. 나 마음 불편해. 같이 사는 거 더 불편할 수 있는데 마음 불편한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 어차피 나 일하느라 나가 있고 어머니 방 따로 드리면 되고, 우리 쓰는 방이랑 어머니 방이랑 좀 떨어져 있으니 서로 신경 좀 덜 써도 되고. 그러니까 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내일 모시고 와. 나도 오늘 가서 큰아빠 큰엄마한테 말씀은 드려야지. 제 말을 듣고 처음에는 당황해서 허둥거리던 남편이 말이 끝나자 손을 꼭 잡고 떨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단둘이 오붓하게 보내는 신호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아빠 큰엄마는 제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청심환을 다 드시더라고요. 숨기고 말 안 한 건 괘씸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해해 주셨고, 제가 한 선택에 대해 걱정하셨지만 그래도 어렵게 한 선택이 선했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어머니를 만났어요. 남편과 함께 제가 하는 카페로 찾아오셨거든요. 실제로 만난 어머니는 남편과 닮은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어디선가 본 것처럼 낯이 익었어요. 제가 계속 갸우뚱거리자 시어머니는 자기가 워낙 흔한 얼굴이라 사람들이 자꾸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하는데 혹시 그래서 그러냐고 먼저 묻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젊어 보이셨고 남편과 만난 지 얼마 안 된 것 치고도 몹시 친밀해 보였습니다. 사실 남편이 키위 알러지가 있어서 키위 들어간 걸 못 먹는데 저도 연애하고 한참 뒤에나 알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알러지가 있다고 하면 어른들이 까탈 부린다고 구박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알아서 조심하지 알러지 있다고 말은 안 했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카페를 둘러보다 메뉴판을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얘가 키위 알러지 있어서 아예 메뉴에서도 없앴나 보다. 요즘 키위 음료 없는 카페 드물던데. 아니요, 저희는 그냥 제철 생과일을 그때그때 바꿔서 내요. 그런데 키위 알러지 있는 거 아시네요? 같이 뭐 먹다가 알게 됐어요. 아, 나 말 놓으면 염치 없는 건가?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 보는 시어머니와의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당장 가실 곳이 없다니 그냥 제 집으로 모셨죠. 처음에는 엄청 불편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단 손이 빠르고 살림도 야무지신 편이라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퇴근하고 돌아오면 늘 집이 번쩍번쩍 청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빨래며 설거지 뭐 하나 손댈 것 없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찌나 제 눈치를 보시는지 첫인상에서 좀 불편함을 느꼈던 제 스스로가 너무 속물 같고 못난 사람이라는 후회까지 밀려올 정도였습니다. 일단 제가 집에 들어오면 반갑게 맞아주고 간식 챙겨주시고는 방에 콕 틀어박혀 일절 나오시지를 않더라고요. 화장실도 참으시는지 밤새 거실로도 나오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들어오신 후부터 베란다에 있는 화초들이 어찌나 생생하게 자라는지 제가 비법을 다 여쭤봤다니까요. 그냥 아들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식물을 키웠어. 좁아터진 고시원에도 작은 화분 한두 개는 꼭 들였고 이렇게 키우는 게 좋으네. 그 말을 하는 시어머니는 몹시 슬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좋아하시는 식물이라도 마음껏 키우시라고 베란다를 좀 넓게 트는 공사까지 했죠. 집 구조가 베란다 2개로 공간이 구분돼서 작은 베란다 하나가 저희 신혼방 바깥으로 큰 베란다가 거실로 이어지는 거였는데 이 2개를 터버린 겁니다. 어지간한 방 하나 정도 크기가 되게 긴 베란다가 생기자 어머니는 뛸 듯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잎이 큰 나무 몇 개를 사서 저희 신혼방 창문 바깥에 놓아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커튼도 커튼이지만 이렇게 나무 갖다 놓으면 꼭 외국 온 것 같고 좋잖아. 안 그래도 베란다를 트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베란다를 통해 저희 방 쪽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였는데 알아서 먼저 가려주시니까 좋더라고요. 센스도 있으신 것 같아서 마음도 편했고요. 그렇게 결혼 전 한 달 정도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드디어 결혼식 날 모두의 축복 속에 행복하게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신혼여행 내내 남편은 누가 봐도 사랑에 푹 빠진 남자로 제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 2-3번 정도 시어머니와 통화를 할 때나 좀 떨어져 있었을까요? 그때마다 저 바꿔주면 저도 부담스럽다고 혼자 나가서 통화하고 들어오는 것도 은근 고맙더라고요. 사실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집으로 온 첫날이었습니다. 전날 큰아빠 큰엄마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주신 밥을 잘 먹고 푹 자고 드디어 우리의 집으로 들어오자 시어머니가 맞아주시더라고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과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고루 차려진 밥상을 받아 먹었는데 세상에 갑자기 잠이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시차도 있고 뭔가 긴장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간신히 씻고 먼저 침대로 들어갔죠. 남편은 자기는 좀 덜 졸리다며 조금 있다 들어오겠다 해서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머리가 깨지는 것처럼 아파서 눈을 떴는데 세상에 저도 모르게 소리를 꽥 지르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옆에 남편이 누워있고 침대 아래에 시어머니가 앉아서 자고 있는 남편의 볼을 쓰다듬고 이마에 뽀뽀를 하고 있지 않겠어요? 제 비명에 시어머니도 놀라고 남편도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얘 미안해, 응? 내가 그냥 얘가 너무 보고 싶었어서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서. 그렇게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싹싹 비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큰 소리를 내고 저에게 한 번만 넘어가자고 빌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둘이 그렇게 손이 발이 되게 비는 걸 보니 여기서 더 난리를 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단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갔어요. 아, 머리야. 사장님, 왜 결혼하고 갑자기 두통이 생기셨어요? 밤마다 못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머리를 붙잡고 신음을 하자 아르바이트생이 제게 장난스레 물어보더라고요. 못 자긴. 아주 요즘에 머리만 대면 자서 남편이 자기 결혼하고 강제 독서 공방이라고. 그래요? 사장님 원래 잠기 밝아서 몇 번씩 깨신다면서요. 그렇게 푹 자면 머리가 안 아파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게. 듣고 보니 이상했습니다. 결혼하고 2주 동안 저는 남편과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골아 떨어졌어요. 아침에 시어머니가 깨워서 일어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원래 잠귀가 예민해서 무슨 소리만 나도 바로 일어나는데 2주 동안 한 번도 자다 깬 적도 없었고요. 꺼림칙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을 먹는데 어쩐지 입맛이 없어서 먹다가 말았습니다. 남편은 오늘 밖에서 일이 늦게 끝나 저랑 어머니만 밥을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입이 깔깔하면 국물이라도 마시라며 국을 한 대접 주시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국을 딱 받아들었는데 후추도 아닌 것이 뭔가 국에 떠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딱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냉장고에서 뭐 좀 꺼내달라고 하고 얼른 개수대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입을 대고 마시는 척을 했죠. 아유, 어머니 말씀대로 국물이라도 들어가니까 좀 낫네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들어가세요, 어머니. 그치? 국물이 들어가니까 좀 낫지? 그리고 피곤한데 무슨 설거지를 해. 들어가. 시어머니는 굳고 제가 시작한 설거지를 뺐더니 자꾸 방으로 절 밀어 넣었습니다. 제가 빨리 잠들기를 원하는 것 같아서 일단 방으로 들어갔죠. 방문을 닫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서서 맞이하려는데 제 발을 멈칫하게 하는 말이 들려왔어요. 쟤 자? 자겠지 뭐. 아유 진짜 약 좀 작작 먹여. 아주 밤새 코 고는 소리에 귀가 먹을 것 같아. 그럼 어떡하니? 그때처럼 깨면 너랑 나랑 둘 다 큰일 나. 나라고 뭐 밤마다 너희 침대 옆에서 너 보고 있는 게 쉬운 줄 알아? 좀만 기다려. 일단 혼인신고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바로 작업 들어간다 내가. 쟤는 왜 혼인신고를 안 해주는 거야? 뭐 눈치챈 거 아니야? 무슨 눈치를 채. 제 큰아빠가 좀 살아보고 하라고 했대. 놓친 내가 겪은 게 많은 거지. 여튼 그래서 졸으면 오히려 의심사니까 아이 좀 있어봐. 나도 만날 일하는 척 나갔다 들어오는 거 힘들어 죽겠다 진짜. 야, 넌 그냥 뒹굴거리다 들어오는 거지. 난 여기서 밥해, 빨래해. 중간에 너 만나러 나갔다 와. 다시 들어와서 저녁밥해. 죽겠어 아주. 몸이 딱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저런 말을 들은 제 귀를 뽑아버리고 싶더라고요. 지금 나가서 뒤집어 엎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 일단 상황을 더 봐야 할 것 같아서 조용히 침대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하하호호 소리에 소름이 끼쳤지만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정리하던 그때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코를 고는 척하면서 깊이 잠든 것처럼 굴기 시작했더니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진짜. 그리고는 바로 제 옆에 누웠는데 글쎄 팔이 살짝 스친 것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하게 소름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곧이어 시어머니가 들어오더니 남편이 누운 아래 침대 머리맡에 자리를 잡고 앉더라고요. 남편 머리를 쓰다듬고 볼에 뽀뽀를 하며 애정 표현을 하더니 글쎄 이러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은 내 방에서 잘래? 쟤 완전 골아 떨어진 것 같은데. 안 돼. 약속했잖아. 우리의 만남은 밖에서만. 일단 혼인신고 전까지는 난 철저하게 이 옆을 지킬 거야. 알았어. 그럼 나 가서 잔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옆에서 코를 골고 잠이 들은 후에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무슨 정신으로 일을 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대신 두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제야 전 제가 저녁마다 먹었던 국에 수면제가 들어있었을 거라는 심증을 확실하게 굳힐 수 있었어요. 머리도 안 아프고 잠도 안 오는 걸 보면 그동안 제가 수면제를 먹고 완전히 골아 떨어졌던 거겠죠.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집에 들어가자마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우, 정말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잠이 쏟아지더니 지금 못 견디겠어요, 어머니. 저 밥 안 먹고 그냥 잘게요. 그러자 남편이 세상 걱정된다는 듯한 얼굴로 제게 그러더라고요. 그래, 먼저 자, 응? 싫어. 나 자기 팔 베고 자고 싶어. 응? 나 기다릴 테니까 얼른 대충 먹고 들어와. 응? 남편과 시어머니는 둘 다 몹시 당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유, 그래. 하루 정도 대충 먹으면 뭐 어때? 새아기가 너무 피곤해서 남편 팔베개가 필요한가 보다. 얘, 너도 이거 그냥 대충 먹고 어서 들어가, 응? 그래, 엄마.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은 제게 끌려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전 방문을 걸어 잠궜죠. 문은 왜 잠가? 그냥 요즘 자꾸 꿈자리가 뒤숭숭한 게 이상해서 문이라도 잠그면 마음에 안정이 올까 싶어서. 얼른 자자, 응? 그렇게 남편을 침대에 눕히고 저는 바로 자는 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두 시간은 뒤척거리던 남편도 제가 옆에서 코를 가르릉 골고 있으니 스르르 잠이 왔는지 잠들더라고요. 혹시 이 사람도 자는 척을 하는 건가 싶어서 발끝으로 건드려도 보고 괜시리 뒤척이는 척 밀어도 봤는데 진짜 잠이 든 게 확실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문이 달그락거리더라고요. 하지만 잠긴 문이 열릴 리가 없죠. 시어머니가 분명했어요. 달그락거려도 남편도 일어날 기색이 없고 문이 열리지 않으니 몇 번 만지작거리다 사라지더군요. 그동안 제가 잠들면 저렇게 문을 열고 들어왔던 게 분명했습니다. 속은 것도 분하고 대체 이 변태 같은 모자 사이에 제가 왜 끼어들게 된 건지 어이도 없어서 몸을 뒤척이다 창문을 보고 저는 기절할 것처럼 놀라고 말았어요. 창문 사이의 식물들 사이로 글쎄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를 죽일 것처럼 노려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있는 대로 비명을 지르고 자고 있는 남편을 발로 차서 깨우고 바로 베란다로 뛰쳐나갔습니다. 제 비명에 놀란 시어머니는 숨지도 도망가지도 못하고 베란다에 얼음처럼 서 있더라고요. 자다 깨서 나온 남편은 자기 어머니와 제가 대치한 상황을 보고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버버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당장 나가. 경찰 부를 거야. 당장 안 나가면. 저는 앞뒤 잴 것도 생각할 것도 없이 손에 잡히는 대로 두 사람의 짐을 꺼내 밖으로 던지고 둘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후 사촌 동생들을 불렀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시어머니를 어디로 보낸 후 혼자 집 밖을 서성이고 있었더군요. 영문도 모른 채 새벽부터 불려온 사촌 동생들에게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다들 너무 놀라서 반응도 못하고 어버버 하고 있었고 남자 사촌 동생 하나는 그 변태 같은 놈 흠씬 두들겨 패준다고 뛰쳐나가려는 걸 간신히 말렸어요. 아니, 엄마랑 아들이 그럴 수 있는 거야? 누나, 그 두 사람 진짜 모자야? 멍하게 멈췄던 머리가 그 질문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가족 관계 확인했어? 아니, 버리고 가서 호적에는 뭐가 안 남아있다고 해도 지금 저 두 사람 말만 믿고 모자라고 생각한 거잖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언니 혹시 형부가 아니 저 멍멍이 인간이 다닌다는 회사 거기 이름 좀 말해봐. 처음에 봤다는 그 모텔 있지? 거기 나 좀 알려줘봐. 평소 한 성격들에서 버거웠던 동생들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 천군만마가 따로 없었습니다. 카페도 열지 않고 저는 바로 큰아빠 댁으로 가서 누웠고 밤이 늦어서야 간신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사촌 동생들이 하루 종일 이리 뛰고 저리 뛰어 알아낸 정보를 듣고 기함을 했죠. 네, 그 둘은 모자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한 연상연하 커플이더군요. 그 이후에 며칠에 걸쳐 동생들이 알아낸 것, 그리고 사람을 써서 알아낸 것을 종합하니 정말 어이없는 사기극에 제가 제대로 걸려든 게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를 처음 봤을 때 자꾸 어디서 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게 맞았어요. 제가 자주 가던 백화점, 거기서 청소를 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오며 가며 몇 년을 봤으니 얼굴이 살짝 눈에 익었을 법도 하죠. 거기서 제 얘기를 듣고 제 사정이며 재산 상황을 다 알고 20살 넘게 연하인데다 백수건달인 자기 남편과 짜고 절 꼬시게 한 거였습니다. 매일 카페로 출근시킨 것도 공부하는 척 했던 것도 다 거짓이었고 당연히 시험에 붙은 것도 거짓이었죠. 제 취향을 그 남자가 잘 알았던 것도 시어머니로 속인 그 여자가 알려준 거였습니다. 만약 그날 저한테 모텔에 들어간 게 들키지 않았다면 그냥 두 집 살림하면서 저한테 재산을 뜯어내 도망갔을 텐데 저한테 들키면서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상황이 되니 둘이 이혼을 하고 저랑 결혼을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했지 둘은 헤어질 생각이 없었더군요. 그래서 원래 살던 단칸방으로 이 남자는 매일 출근하는 척 돌아갔고 시어머니로 알고 있던 그의 진짜 아내도 그 집으로 가서 부부 생활을 했던 거고요. 그렇게 절 속이며 두 집 살림을 강행했던 이유는 오직 제 재산이었습니다. 언니, 두 연놈이 사는 집 가서 내가 이웃들 증언도 다 받았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커플이라고 하니까 그 동네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더라. 누나 완전히 덫에 걸린 거야. 그 두 사람 지금 이혼한 지도 얼마 안 되어서 이웃들은 이혼한 것도 모르더라. 머리가 멍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맑아지더라고요. 너무 큰일을 당하면 냉정해지는 게 저희 아빠 성격이었는데 제가 그런 아빠를 닮은 모양이었습니다. 큰아빠 말 듣고 혼인신고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사실 식만 올렸지 법적으로 묶인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 사람이 제 카드를 한 장 가지고 있지만 그것도 아침에 정신 차리자마자 정지시켜버렸거든요. 어쩐지 그때 공원에서 둘이 팔짱을 끼고 걷는 것을 봤을 때 쎄하던 느낌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뭔가 쎄한 느낌이 드는 건 평소 저를 지켜주던 존재가 야 정신 차려 이거 위험해 하면서 손으로 툭툭 쳐서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등줄기가 서늘하고 쎄한 느낌이 오는 거라고 하던데 그 말이 맞나 봅니다. 아,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일단 저희 큰아빠에게 두들겨 맞았죠. 큰아빠도 나름 머리가 좋으신 분이어서 티 안 나게 골라서 CCTV 이런 거 없는 구석에서 흠씬 두들겨 패셨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인 척했던 그 여자는 한밤중에 잠옷만 입고 쫓겨난 뒤에 다음날 몰래 제 집에 들어오려 했다가 비밀번호 바꾸고 있던 큰엄마에게 걸려서 뺨만 3대 맞고 주랭랑을 쳤다네요. 전 그 이후로 얼굴도 본 적 없는데 기가 좀 막혔던 건 그 여자가 머물던 방에서 제가 한 짝씩 잃어버렸던 액세서리며 금붙이를 죄다 찾았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워낙 정신없이 다니는 편이라 어디서 자꾸 떨고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까마귀 새끼 마냥 하나씩 훔쳐다 모아놨더라고요. 아마 집에 들어오려 했던 것도 훔친 거 가지고 가려고 했던 거겠죠. 우선 전 이 둘을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경찰에서도 너무 어이가 없는지 저한테 몇 번이나 진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아니라 가짜였으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어디 가서 너무 창피해 말도 못하겠다고요. 접근 금지 신청도 해두었고 사기죄를 비롯 걸 수 있는 건 다 걸어서 아주 혼쭐을 내줄 겁니다. 아, 카페도 처분하려고요. 개업한 일에 쭉 제 일처럼 도와주고 있는 매니저한테 권리금 없이 보증금은 최저로 해서 넘겨주려고 해요. 월세만 꼬박꼬박 내라고 이걸로 프랜차이즈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죠. 당분간 저는 이 꼴 저 꼴 다 안 보는 곳으로 가서 좀 쉬다 오려고 합니다. 아주 전부 다 지긋지긋하네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